예,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썰전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That's what we're just discussing. I mean, I would prefer months. Destabilize the 中方对美方不顾国际社会的反对。 네, 한미연합 연습이 오늘부터 약 보름간 실시됩니다. 공식 명칭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전 수석은 이름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요번 훈련을 뭐 홍길동 훈련이다 이렇게까지 그 약간 그 희화화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홍길동 전에 보면은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동맹 훈련을 훈련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동맹 이름을 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중에 그 조크까지 돌고 있는데 예. 그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그 훈련은 그 여러 가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저희 안보 상황에 비춰볼 때 좀 아쉬움이 많죠. 첫째는 원래 이 을지 포커스 프리덤 훈련이라는 게 매년 이제 이맘때 이제 예. 실시됐던 거였는데 지난해 그 남북 그 군사 합의에 따라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군사 훈련 축소하겠다 돈 이렇게 많이 이제 든다고. 돈 많이 든다고 선언한 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지휘소 연습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바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남침을 당하면 나중에 대규모 반격을 하는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 긴장했던 거예요, 사실은. 참수 작전까지도 포함되고요. 물론이죠. 지하 예. 핵심 시설 타격한다는 내용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지휘부 거잖아요. 타격하는. 예. 그런데 지금 요번에는 이게 지휘소 연습이라는 게 사실 워어 게임이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시뮬레이션. CPX. 예. 그런데도 이 반격하는 부분은 또 빼고, 그다음에 뭐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그 제거 작전 이런 것도 또 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름 빼고 알맹이가 도대체 없어지지 않았느냐는 뭐 비판이 아무튼 나올 만하게 됐죠. 9일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우리 국방장관 간에 회담이 있고 이 자리에서 이름은 좀 결정이 될 것. 그러니까 예. 일단 그 발동 걸고 예. 명명은 뒤에 이루어지는 뭐 흔치 않은 장면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아무튼 근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제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죠. 어떤 이름이 붙여질지. 그래서 북한의 한미 훈련을 그동안은 강한 어조로 그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 군당국은 대북 감시태에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예, 추가 도발은 뭐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예고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도 지금 그거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다. 예. 심지어 일본조차도 우리 안보에 뭐 이렇게 위협적인 거 아니다. 큰 영향 없다 이래 버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아베한테. 그렇죠. 둘이 그러니까, 또 더구나 예. 이거 아닌 걸로 하자. 응. 작은 걸로 하자 이렇게 네. 이제 해버렸더니 뭐 맘 놓고 저 훈련 겸해서 그 연습하라는 뭐 오케이 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것으로 보이죠. 근데 예. 확인된 게 뭐예요? 아베를 두고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북한 요인을 계속 뻥튀기면서 어떤 안보 위기를 조장을 하고 이것이 평화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 수순으로 연결했던 게 아베인데, 예.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예 형님 오고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멘트가 바로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아베를 움직일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어떤 이런 그 단거리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이런 발사가
어떤 이 동북아정세에서 특히 미일의 어떤 그 민감한 반응을 불러내고 거기서 어떤 다른 이상 조짐이나 움직임까지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은 또 확인이 됐다. 왜냐하면 네. 그 올컨 그룹은 트럼프가 고개 끄덕였고 아베한테도 그렇게 이제 그 눌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다시 균열이나 요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요즘은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 변수는요, 한일 경제 충돌 등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 안보 관련 난제들이 사실상 쏟아지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 한 3, 4일, 4, 5일쯤 지나면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오게 될 텐데 국방장관이 오기 전에요. 아시아에 중거리 핵전력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오기 전에 미리 한번 뭐 던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참 네. 첩첩산중이죠.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게 제2의 사드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인데 이건 제2의 사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로 배치가 된다면 사드는 미국의 설명을 그대로 하면 이거 중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네. 북한을 겨냥한 그러니까 탐지 레이더 네. 이 정도로 정리가 된 방어용 뭐 쉽게 얘기하면 방어용인데 중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정말로 한반도에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이고 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제2의 사드가 아니라 사드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그러니까 넘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네. 근데 지금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거의 똑같은 멘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 와서 중거리 미사일 그 한국 배치를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굳이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야기할 네. 필요가 있겠는가는 좀 그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일단 9일 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좀 지켜보고 나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먼저 그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현실화되기까지는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단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야말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번 중국을 겨냥해서 떠보는 카드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굉장히 이 중요한 사태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쭉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당신들의 목을 죄겠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인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좀 긴장해야 된달까 굉장히 그 정말로 국가의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되는 대목이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선택에 몰리게 됐다. 동맹이라는 게 뭐냐면 동맹은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그 부부관계처럼 이해와 가치를 같이 하는 게 동맹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사드 배치 때나 인도 태평양 동맹 그 참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유보적이랄까 아니면 조금 양해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 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이 정도 이제 점점 이것이 앞으로 그 미중의 어떤 갈등이 단순히 지금은 경제를 둘러싼 무역 갈등에서 사실은 지금 이미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차세대 그 5G 세대의 AI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건가. 근데 그 위에 이제 이런 군사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갈등과 대치 상황까지 이제 진전이 되면 사실은 이젠 더 이상 사드 때처럼 뭐 3노, 3노, 3노 아니면 3불 네. 이런 거 하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줄타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어렵게 돼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네. 이제 지레짐작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나가지는 않겠는데 네. 하나만 좀 하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막연한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두 가지 동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보면 하와이, 시드니, 오클랜드 찍고 도쿄 거쳤다가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오게 됐어요. 네. 일정이 지금 그렇게 돼요. 몽골을 거쳐갑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동선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에 올 때 볼턴이 없었어요. 네. 이때 나왔던 보도가 볼턴이 몽골 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어떤 안보 수장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이 연이어 몽골을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예. 것이고
이 만약에 지금 미국이 몽골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카드까지 지금 고려되면서 뭔가를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면 네. 이것이 어떤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일직선상에서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예단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을 미리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 네. 그러니까 다만 며칠 상관이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그 듭니다. 바다 쪽으로 해서는 인도 태평양 전력의 선을 방어하고요. 또 위쪽에서는 몽골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어떤 구도적인 부분도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을 것인데요. 드렸다시피 예. 막연한 추정이라고 추측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예, 예. 몽골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만약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배치를 하고자 한다면 중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 겨냥을 하게 되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두 나라를 동시에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예.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수액이죠, 한번 수액. 네.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요점만 강조를 합니다. 지금 요 말씀 관련해서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사태 진전이 최근에 지난달에 네. 이쪽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쪽에서 동시에 일어났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됐지만 이 호주의 북부 지역 다윈에서 이른바 미국, 일본 물론 호주가 이제 저 주축이지만 예. 일본이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핵 항모 군단까지 파견이 됐고 일본도 헬기 항모 파견을 했어요. 대규모. 그리고 인도도 참여한 그런 상륙 훈련이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중국을 겨냥한 거고. 그다음에 바로 발트해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반발을 했는데 바로 북한도 그렇게 화학적 반응을 보이는 F-35A 네. 스텔스기 저희 이게 바로 청주에 있는 거요. 그렇죠. 이게 예. 바로 북한이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면 참수 작전이 가능한 그냥 골프공 정도밖에는 그만한 크기로밖에는 포착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도 그 전진 배치 그렇게 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발트해서 자기네 또 중국과의 초청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미국은 뭔가 이 세계 안보 질서에서도 새로운 뭔가 이제 더구나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는 INF 중거리 핵전력 거기서도 이제 조화역에서 탈퇴하면서 이게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큰 엄청난 지금 이 변환기, 전환기에 지금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가 점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선택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 INF라는 게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라는 조약. 것인데 대략 5,000km 이내이기 때문에 중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 미국은 여기를 탈퇴하면서 중국은 여기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퇴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중국을 이제 특정해서 명시를 했고 이 관련해서 중국의 황구시 보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야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이슈에서는 지금 한미 훈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INF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는 것이 최근에 한미 일간에는요, 지소미아 문제는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일본 NHK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 외상이 지난번 방콕에 만나서 미국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 갱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일본에서는 미국이 우리 편을 든 거야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미국에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 국무부에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미 코멘트가 나왔고. 어떤 그런 원론적인 어떤 코멘트의 확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전인수.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차원에서 해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때 이제 우리는 지금 초점이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멘트에만 지금 초점을 둔 한 가지 더한 얘기가 있어요. 예.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 한국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에스퍼 장관의 또 멘트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9일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전에 또 도쿄를 거치게 되는 건데 예.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지소미아 같은 아마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기울었다, 경도됐다.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소미아 유지가 미국의 입장이니까 예. 그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 쌀로 밥 짓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폭염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오동 깊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처럼 네. 우리가 어떤 조짐이나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예후들이 몇 개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미중 간의
그 정보 문제나 어떤 그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약간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저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바로 그 하노이 저 미북 정상회담 할 때 이미 이제는 뭐 다 확인된 거지만 일본은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그게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30분 전까지도 모르고 야 우리 다 같이 그 정상회담 저 생중계 보자 청와대가 이랬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자 트럼프와 그 아베가 입을 맞춘 듯이 그 별거 아닌 거로 하자. 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차세대 기술 패권 경쟁 얘기를 했죠. 예. 중국에. 미국이 그렇게 지금 화웨이를 공격하는 것이 이런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건 뭐냐면 제가 분명히 들은 저 정보로는 이 화웨이 그 사태 초기에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는 화웨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 그러니까 뭐 이 말하면 스파이 행위 가능성, 문제점, 안보에 이런 거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LG 쪽에서 이제 화웨이 거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100%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것들을 잘 말하면 미루어 짐작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뭐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그런 된다는 태도가 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100번 말입니다.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근데 좀 너무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격적인 판문점 회담 같은 경우 과연 그러면 어떤 그 일본이 미리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 몇 개의 그러니까 사실 한쪽만 부각해서 판단을 하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판문점 회담. 요점만 좀더 그렇죠. 얘기 잘하셨네. 그렇잖아도 언제 계기가 되면 내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그때 판단이 안 섰죠. 정말로 야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어갖고 미북 간에 교감이 있어서 연출한 쇼냐 아니면 진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근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그건 뭐 그거는 진짜 진짜 밝히면 그 입장이 곤란해진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직에 계신 분이. 현직에 계신 그 취재를 하고 계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근데 판문점에 와서 거기서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본이 알겠어요. 예. 그런 건 한국도 모르죠.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나 이 하노이 회담 같은 것들은 미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직전에 볼튼이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상황이 상당히 그 한미일 3자 만나기로 했다가 야치 그 국가안보국장이랑 우리 정의용 실장이랑 근데 그런 상황들이 말하자면 거듭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뭔가 정보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셨냐고 여쭤본 게 뭐냐면 네. 궁금해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의 전격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사전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물밑 교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요즘만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안보 관련해서 이슈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도 역시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성사냐 아니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다르듯이 네. 그 에스퍼 장관이 오기 전에 그 INF 중거리 핵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 혹은 파트너 쪽에 그 배치하기를 원한다, 희망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동맹이라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게 뭐 한일과 호주 혹은 아까 처음에 몽골이라는 울란바토르를 동맹으로 할까요? 파트너로 할까요? 이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배치 검토를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수에서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예열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웜업 하고 있는 거지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를 어떤 진짜 카드로 이번에 미국 에스퍼 장관이 와서 내놓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우선 당장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기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기조가 대통령만 완전히 해도 달라요. 예. 지금 어쨌든 북한을 잘 다독거려서 가려고 그러는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일단 한번 떠보고 겁을 주는 거지. 그 기조가 시간과 있는데 단계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사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상당히 중요한
저 한국 전쟁 정전 협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저 전략적 결단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제가 그렇게 기조가 쉽지는 다르다고 어렵겠죠. 했던 이유는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지금까지 기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그 군사력의 해외 파병과 증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력 자제하고 예. 좋아하지 않는 돈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게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기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떤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그러니까 아시아에 배치를 한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거의 180도 그러니까 뒤집어질 어떤 그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일각의 분석이 어떤 그 미중 간의 지금 어떤 무역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압박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도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방위비 뭐 지금 일본의 5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이제 일본발로 전해지고 있는데 방위비 증액을 우리나라, 일본, 유럽 쪽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도 보면 자기네가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 어떤 그 군사력을 예. 증강하는 것들은 싫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였기 때문에 이건 좀 뭔가 완전히 별종이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레 짐작하지 말고 좀만 더 보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일정하게 속칭 공갈포라든지 떠보기라든지 아니면 또 실행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공식적으로 뭐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온 바가 없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앞서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보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하는 나라도 아니고 예. 그 상원 군사위원회 다 저걸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저 인준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요 군사 전략 변화는 그다음에 물론 트럼프는 저는 항상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타협에 손을 내밀면서 한편으로는 나쁘게 얘기하면 언제든 또 뒤통수 칠 준비를 하는 맞을래. 상인이거든요. 맞을래 그러니까 양보할래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지금 현실적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별개로 하고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어떤 여론 조성을 할 때 반드시 싱크탱크나 주변부터 이게 논의가 돼서 올라오거든요. 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저 미국 국방대학 그 싱크탱크에서 핵 공유 그 논의해야 예.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점점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군사전략 차원에서는 뭔가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게 지금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거꾸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뭐 호들갑 떨고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기니 아니니. 그러나 바로 우리도 똑같이 싱크탱크나 이른바 민간 차원의 레벨에서는 논의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죠. 그럼 아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담론화해서 이것을 담론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에도 알려지는 이것이 바로 아까 지난 시간에 네. 제가 얘기한 공공외교인 거예요. 퍼블릭 디플로마시. 논의가 아니라 물밑 대비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국가안보 NSC의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는 호르무즈 카드를 가져왔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에스퍼 장관이 오게 되면은 중거리 핵 미사일 관련 배치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 한일 간의 충돌 상황에서 핵심 이슈인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도 할 가능성, 개연성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런 건데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 방어 훈련 이달 안에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정경도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서 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런 또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낼 수 있는 메시지가 미국한테도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요. 또 일본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느 선에서 이렇게 좀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게 그러니까 지금 당국자, 예. 당국자의 멘트를 종합을 하면 그 유지를 희망을 하지만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한다. 이 선에서 톤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국자의 멘트 같은 경우는. 반면에 정부, 그러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파기해야 된다, 부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정적 지금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와 당이 일정하게 역할 지금 조정 분담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 역할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메시지 관리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1차 관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 국방장관이 왔을 때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어떻게 이야기될 것인가. 사실은 어떤 이 독도 훈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했던 건데 다만 비공개로 이제 그러니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 약간 미뤄졌다가 하는데 공개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공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해버리면 되는 건데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사실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할 건 일본일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네. 여기서 아마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일정하게 좀 진척을 봤으면 좋겠다라고는 좀 개인적 소망도 여기서 얹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딴 건 뭐 저 앞에 뭐 지적을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이른바 그 지금 독도 방어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뭐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물론 카드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독도 문제는 그 저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킬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게다가 지난번에 우리 독도 영공에서 벌어졌던 이 삼국지, 예, 그렇죠. 그 중국, 러시아, 우리 한국 그다음에 일본까지 어쨌든 뭐 간접적으로 개입됐던 이 독도라는 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은 이 동북아 지역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고 러시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러일 전쟁 때 그 이 함대가 격파된 게 독도 근해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너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꺼내 보이는 건 괜찮은데 너무 그 카드로 쓴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런 정리하면 생각입니다. 9일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다음에 6일 뒤에 이제 광복절, 예.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날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그 안보 난제들, 잇따른 안보 난제를 갖고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한번 딱 정리하면은요. 뭐 저부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죠. 키워드는 영토 주권. 현재 단계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가정이고 네. 가상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접근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영토 주권 행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네. 구체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론만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단할 필요 없고 현상에 맞춰서 그 새롭게 구체를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저는 그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독도 방어 훈련 얘기도 썼고 예. 했고 저 지소미아 얘기도 했고 또 지난번에 뭐 그 저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얘기했고 또 지금 이제 중거리 핵 문제도 예. 그죠? 그런데 이 모든 특히 안보 카드는 또 경제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 카드를 갖고 있다. 그 전략적 모호성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칼을 진짜 뽑을 수도 있다는 거는 보여줘야 되지만 그게 칼집에 있을 때 카드인 것이지 꺼내서 잘못 휘두르면 본인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수도 있다는 알겠습니다. 네.